가을빛이 느리게 골목의 담벼락을 타고 흐르던 아침이었다. 햇살은 아직 깊지 않았고 공기에는 전날 밤 남은 차가움이 은근히 서려 있었다. 65세의 윤태섭은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익숙하게 떠오르는 냄새. 분식집 주방에서 새벽부터 끓고 있던 튀김, 기름 냄새를 먼저 맡았다. 기름이 달궈지며 내는 소리, 어묵 국물이 은근하게 끓는 소리,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그의 느릿한 걸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루를 만들고 있었다. 아내 장미정은 언제나처럼 새벽 5시부터 분식집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손은 빠르고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눈길은 자꾸만 남편 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요즘 남편은 달라졌다. 아니, 달라졌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무언가가 무너진 뒤 그 빈틈이 아직 메워지지 않은 사람. 그런 모습이었다. 미정은 오뎅을 도마에 올리고 칼을 잠시 멈춘 뒤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오늘은 뭐 할 거야? 그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요즘 왜 이렇게 멀어졌냐는 미묘한 걱정이 실려 있었다. 태섭은 반쯤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냥 집 근처 좀 둘러보고 전원주택도 좀 챙기고 그 말은 어딘가 빈약했고 어딘가 피하고 있었으며 어딘가 간절하게 숨기고 있었다. 미정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전원주택.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자주 가? 손님도 없다며? 태섭은 잠시 시선을 비껴두고 짧게 대답했다. 가봐야지. 관리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이유는 관리가 아니라 상황 확인과 불안을 삼키기 위해서라는 걸. 전원주택 임대 사업은 말도 안 되게 나빠졌고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보수비용, 대출 이자는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다. 아니, 털어놓지 않은 게 아니라 털어놓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가족을 먹여 살린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살았고 그 이름은 이제 누군가가 기대고 싶은 기둥이 아니라 스스로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어 있었다. 아침을 마치고 집을 나서자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불필요하게 차가웠다.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이래서 날씨도 이렇게 보이는 건가? 전원주택이 있는 외곽 마을에 도착한 그는 텅 빈 마당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내문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임대 문의 없음. 관리 필요. 몇 글자 되지 않는 문장이었지만 그는 그 문장을 몇 초 동안이나 바라봤다. 임대 문의 없음. 이 5글자가 최근 몇 달 동안 그를 잠 못 들게 한 문장이었다. 낡은 외벽, 들쥐가 긁어놓은 듯한 자국들, 비어있는 방 안의 차가운 냄새. 그리고 난방 배관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이것도 고쳐야겠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지? 휴대폰을 켜니 은행에서 온 문자들이 줄줄이 박혀 있었다. 전월 상환 누락 안내. 연체 이자 발생 예정. 자동이체 실패 안내. 이 문자가 처음 왔을 때 그는 식은땀을 흘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익숙함만이 남았다. 그는 그날 오후 내내 전원주택 주변을 쓸고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누가 보면 분양받은 집에 애정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버티기 위한 행동이었다. 바람을 피하고 싶었고 불안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고
무너진 자존심을 붙잡고 싶은 몸부림이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망한 사람은 아니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식은 된장국을 데워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정은 그의 표정을 읽고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잠도 못 자고 말도 줄고 나한테도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태섭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냥 나이 탓이지 뭐. 하지만 미정의 눈은 점점 젖어갔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었을 때 태섭은 다시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그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쓸쓸했고 한 사람의 무거운 인생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날 이후 태섭의 새벽은 더욱 짧아졌다. 아니, 어쩌면 잠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눈을 감아도 대출 상환표가 구석구석 떠올랐고 눈을 떠도 불빛처럼 번지는 연체 문자들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새벽 5시 누구보다 먼저 깨어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조용한 새벽, 바람이 스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던 그곳에서 그는 숫자들과 마주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환금, 예상보다 더 큰 연체이자, 관리비 자동이체 실패, 수리 견적서, 전원주택 공실 5개월 차. 숫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쿡 찔러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정년 뒤 혹시 인생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일만 하다 맞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전원주택 임대를 시작했다. 누구나 한다길래, 다들 괜찮다길래 한 번쯤 나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상상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가혹하게 그를 문틈에 몰아넣고 있었다. 잠시 후 태섭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미정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말하면 걱정만 더 늘지. 가장이라면서 그걸 아내한테 떠넘기는 건 비겁한 짓이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함께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 작은 목소리를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를 실패자로 인정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때 공원 한쪽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와 산책을 나와 뛰어다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울렸다. 태섭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잊고 살았던 소리를 떠올렸다. 딸 수진이 어릴 적 갑자기 뛰어와 그의 무릎에 안기며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라고 외치던 그 맑은 목소리. 그런데 왜 지금 그 딸에게조차 전화를 걸지 못하는 걸까? 아빠가 이런 모습 보여서 뭐하냐? 부담만 주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날 오후 분식집에서는 기름이 튀는 소리와 손님들의 주문이 섞이며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미정은 종업원 없이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디가 묵직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친 순간
그 묵직함은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짐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게 2달치라고? 미정은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태섭에게 그녀는 참아왔던 말을 꺼냈다. 여보, 전기요금 이게 왜 이렇게 밀렸어? 태섭은 외투를 벗다 동작이 느려졌다. 내가 처리할게. 그 말투는 언제나같이 무뚝뚝했지만 이번엔 빈 껍데기처럼 힘이 없었다. 처리한다고 하고선 왜 처리를 안 해? 당신답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말 좀 해줘. 그냥 잠깐 빠듯해서 그래. 빠듯?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해? 30년 동안 당신 입에서 빠듯하다는 말 한 번 안 나왔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에는 불안이 실려 있었다. 나랑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태섭은 잠시 눈을 마주보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에서 전에는 없던 무력함을 보았다. 문이 탁 닫히는 순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벽을 울려 작은 틈새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태섭은 베개를 꺼내 얼굴을 묻었다. 내 남편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지.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에서 두려움이 저릿하게 퍼졌다. 한밤중 그는 잠을 이기지 못해 다시 방을 나섰다. 몸이 무거웠고 허리도 쑤셨다. 동네는 고요했고 가로등은 희미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둑한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그는 멈춰 섰다. 딸 수진의 번호를 기억 속에서 꺼내 천천히 눌렀다. 신호음이 뚜뚜 이어졌지만 손가락이 떨려. 결국 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부담 줄 수 없지. 그 말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허공 속으로 그리고 그의 어깨 위로 조금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뒷모습은 누가 보아도 고독 그 자체였다. 며칠 뒤 태섭은 다시 전원주택이 있는 외곽 마을로 향했다. 몸은 무겁고 허리는 자주 욱신거렸으며 머릿속은 끝없는 숫자와 불안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오직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그를 붙든 채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전원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떨어지는 낙엽은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조각들 같았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또 쓸었다. 하지만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수리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손에 들고 계단에 발을 디뎠다. 그런데 그 순간 발목이 한순간에 헛돌았다. 아! 떨어지는 그의 외침은 텅 빈 전원주택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몸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 숨이 턱 막히며 폐가 움츠러드는 느낌. 세상이 흔들리고 눈앞은 어느 순간 하얗게 번져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였을까.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혼자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병원 침대 위에서 희미한 빛 아래 눈을 뜬 태섭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울다 지쳐 눈이 빨개진 아내 미정의 얼굴이었다. 그 옆에는 딸 수진이 서 있었다. 입술을 꽉 물고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아빠 왜 이러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남편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여보,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태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을 가다듬고 그동안 숨겨온 말들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울컥 올라왔다. 퇴직금 다 날렸어. 그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원주택 임대하다가 대출도 많아졌고 수리비도 계속 나가고 말하면 당신들 걱정만 할까봐. 미정의 손이 떨렸다. 나는 당신 아내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같이 사는 게 부부야.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그 고생을 왜 혼자 했어 왜? 수진 역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아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는 게 그게 더 속상해요. 태섭은 딸의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후회가 밀려왔고 가슴이 미어졌다. 그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가족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참 후 그는 다시 눈을 뜨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는 수십 년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고백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오히려 그를 다시 끌어안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말이었다. 며칠 후 그는 천천히 회복해갔다. 기력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가족이 곁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들이 이어졌다. 퇴원하던 날 미정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혼자 버티는 거 금지야. 알았지?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은 함께 전원주택을 정리하기로 했다. 팔아야만 했다. 대출과 수리비, 연체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원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은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었다. 혼자 끙끙 앓았던 문제를 이제는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해결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태섭의 표정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 고개를 들고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고 잠시나마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전원주택은 결국 금매로 내놓기로 했다. 가격은 기대보다 많이 낮았지만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수개월째 쌓여가던 불안과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손해를 입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맞았다. 가족은 주말마다 그곳으로 함께 갔다. 빈 방을 걸레로 닦고 낡은 가구는 치우고 서류는 하나씩 정리해 상자에 넣었다. 예전 같았으면 태섭은 이런 모습을 피하려 했을 것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이 그에게 이상할 정도로 큰 위안과 힘을 주었다. 미정은 마당을 쓸며 말했다. 여보, 여기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 당신, 이거 잘 되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취미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말에 태섭은 잠시 쓸쓸하게 웃었다. 그땐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더라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미정은 그의 팔을 툭 쳤다. 살아보면 알아.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 그 평범한 위로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같이 사는 느낌을
오랜만에 되살려 주었다. 며칠 뒤 전원주택은 매매가 성사되었다. 집을 떠나오는 마지막 날, 태섭은 대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당을 스치던 바람, 언젠가 여름철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왔던 추억, 처음 이 집의 열쇠를 들고 설레었을 때의 마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의 가슴 한쪽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다 지나간 거지. 이제는 손 놓아야지. 그 말은 상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이기도 했고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여는 준비와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정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분식집 좀 도와줘. 사람들하고 말도 좀 섞고 기분 전환도 될 거야. 태섭은 처음엔 머뭇거렸다. 내가 거기 서 있으면 손님들 이상하게 볼 텐데. 아니야. 미정은 부드럽지만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아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그게 분식집에서도 느껴질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혹은 더는 거절할 마음이 없어서였는지 태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태섭은 조금씩 분식집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오뎅 국물을 국자로 뜨는데도 자신의 손이 떨릴 정도였다. 손님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은퇴하고 이제 가게 도우시는구나라는 말이 마음 한쪽을 찌르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묘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김밥 쫄깃하네요. 오뎅 국물 어쩜 이렇게 시원해요. 아버님, 여기 튀김 하나 더 주세요. 익숙한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깨어있는 감각들을 조금씩 되살렸다. 한 집에 혼자 앉아 대출 문자만 바라보던 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한 아주머니가 김밥을 포장하며 말했다. 사장님, 표정이 요즘 좋아지셨네요. 그 말을 들은 태섭은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다. 주말이면 딸 수진도 아이들과 함께 분식집을 찾았다. 손녀는 김밥을 먹다 말고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 잠이 들곤 했다. 그 작은 몸의 온기는 그가 수개월 동안 잊고 지내던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깨워주었다. 어느 날 손녀가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니까 할아버지가 더 멋있어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섭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돌려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잃은 건 돈이지 가족이 아니었어. 그 깨달음이 얼마나 오래 걸려 찾아온 위로였는지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 분식집 앞 골목을 스치는 단풍잎을 보며 태섭은 조용히 말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이 그의 옆으로 와 물었다. 뭐가 다행인데? 태섭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언젠가부터 너무 익숙해져 잘 보이지 않던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당신이 옆에 있는 거. 그 말은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아내의 마음을 더 울렸다. 미정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분식집 문이 열리고 손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김밥 말았어요. 태섭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가게 안엔 예전에는 없던 웃음소리와 사람 냄새가 가득했다. 그리고 태섭은 느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되찾을 수 없구나.
따스한 늦가을 햇살이 분식집 유리창을 가득 채우며 그의 굳었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태섭의 일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새 그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하고 있었다. 새벽에 깨어도 전처럼 공원 벤치로 가지 않았다. 이제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주방에서 나는 삶은 어묵 냄새를 맡으며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내는 더 이상 혼자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섭 역시 더 이상 모든 걸 숨기려 하지 않았다. 여보, 오늘은 가게 일찍 갈까? 아침마다 오가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들 둘만이 알고 있었다. 분식집에서 태섭이 맡은 일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김밥 많은 것을 도와주고 오뎅 국물을 옮기고 손님들에게 접시를 내어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일들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살아났다. 김밥을 마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감각들을 되찾아갔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끈한 밥의 온기, 참기름 냄새, 고슬고슬한 밥알이 김 위에 퍼지는 느낌. 그 모든 것이 그를 현재에 붙잡아두는 감각의 줄이 되어 주었다. 오뎅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면 섬뜩하게 느껴지던 삶의 무게도 일순간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동네 손님들은 그가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구도 부담스럽게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게 말을 걸어왔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죠? 은퇴하고 이렇게 가게 도와주시는 거 보기 좋네요. 여기 김밥이 정이 있어. 이유가 있어. 사람들은 그에게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던 차가운 불안들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다. 가끔은 허리 통증이 찾아와 몸이 굳어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미정이 바로 다가와 수건을 대워 건네며 말했다. 무리하지 마. 당신 몸이 먼저야. 그 말에 태섭은 언제나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동안 몸이 먼저라는 말을 한 번도 자신의 삶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고, 일이 먼저였고, 책임이 먼저였다. 그래서 그 한마디는 그에게 너무 낯설면서도 너무 위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에서 일하던 중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가까운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곤 했던 정년퇴직자 한 분이 가게 안에 들어와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표정엔 어딘가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는 자리 잡고 앉아 오뎅 2개와 김밥 1줄을 주문했다. 태섭은 김밥을 말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요즘 잘 지내시죠? 그 남자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뭐 그냥 그렇죠. 은퇴하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많아지는 거죠. 마음이 많아진다.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다. 남자는 이어 말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누가 손 잡아주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말에 태섭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주방 쪽에 있는 아내에게 향했다. 오랜 세월을 버텨준 사람.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 언제나 조용히 옆에서 따뜻함을 건네던 사람. 그는 그제야 알았다. 가장 큰 복은 부귀도 아니고 사업 성공도 아니고 노후 준비가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괜찮아,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자신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라는 걸. 분식집 문 앞에서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다. 주황빛, 붉은빛, 노란빛이 섞여 마치 시간이 눈앞에서 흐르는 듯 했다. 태섭은 문을 열어놓고 골목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 배달 오토바이 소리, 시장 상인들끼리 웃으며 나누는 인사,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컵 하나. 그 모든 소리가 전원주택에서 홀로 서 있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때는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다시 그를 품어주는 듯 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친 태섭은 아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굳이 꺼낼 필요는 없었다. 조용한 온도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미정이 말했다. 여보, 요즘은 어떤 것 같아? 가게 일하는 것도 몸은 괜찮아? 태섭은 천천히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이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들렸다. 응, 괜찮아.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미정은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말은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의 말이 끝난 뒤 잠시 고요가 흘렀다. 둘은 말없이 같은 공간을 바라보았고 그 고요 속에서 언젠가 잃은 줄 알았던 평온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그날 밤 태섭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아무 불안도 그의 꿈을 흔들지 못했다. 아무 대출 문자도 그의 숨을 막지 못했다. 그저 사람 냄새 나는 하루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집에서 따뜻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생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하구나.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하지만 태섭의 가슴 속에서는 몇 달간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분식집 문을 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오늘도 살아보는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주는 약한 다짐이기도 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말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는 문장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하늘은 구름이 많아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고 동네 사람들도 일찍 발걸음을 재촉했다. 분식집 안에는 튀김 냄새와 따뜻한 국물 향이 퍼져 있었다. 그 고소한 냄새 속에서 태섭은 김밥을 말고 있었다. 마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다. 사장님, 여기 김밥 2줄이랑 떡볶이요.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표정이 나쁘지 않았다. 계산을 하고 자리에 앉자. 그 남성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저 실례지만 여기 사장님이세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성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에 저도 은퇴하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겁났습니다. 태섭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성을 보았다. 그 남성은 이어 말했다. 그런데 요즘 여기 와서 김밥 먹다 보면 사람 사는 냄새 나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칭찬이었겠지만 태섭에게는 한 문장 이상의 의미로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삶의 파편들을 천천히 주워 모아 손바닥에 얹어주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손님이 나간 뒤 미정이 장부를 정리하며 조용히 물었다. 여보, 방금 그 손님이랑 뭐 생각나는 거 있어? 태섭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랬잖아. 미정은 남편의 주름진 손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여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넘어져. 근데 혼자 있으면 계속 누워있게 돼. 잡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그제야 일어나는 거지. 그 말은 얼마 전 병원 침대에서 들었던 수진의 울먹임,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미안함을 모두 꿰매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준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미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야말로. 여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고마워. 그 짧은 대화 안에는 둘이 지나온 수십 년의 삶과 서로가 서로에게 건넨 수많은 묵묵한 날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저녁이 되어 태섭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거리는 이미 해가 져 가로등 불빛이 차가운 골목을 하고 있었다. 분식집 간판 아래에서 낙엽 몇 장이 살며시 내려앉았다. 그는 허리를 펼치며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버려질 뻔한 하루들이 이제는 차곡차곡 쌓여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분식집 문이 열렸다. 아빠. 딸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손녀가 달려오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직접 그림 그렸어요. 종이를 펼치자 분식집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 나왔다. 가게 앞에서 미정과 태섭이 웃고 있고 그 앞에서 손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태섭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 손녀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공주 너무 잘 그렸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의 눈물이었다. 가족이 모두 가고 가게 문 앞에 혼자 서게 되었을 때 바람이 단풍잎을 스치고 지나가며 짧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태섭은 천천히 생각했다. 내 인생 참 많이 돌아왔구나. 전원주택을 잃은 건 사실이었다. 대출의 무게도 견뎌야 했다. 자존심도 무너졌다. 하루하루가 벼랑 같은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진짜 잃을 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결국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도시 불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그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꼈다. 분식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내의 손길, 딸의 목소리, 손녀의 웃음,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다. 늦가을의 바람이 가게 문 앞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태섭은 깨달음을 담은 한마디를 천천히 내뱉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결국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노란 조명을 뒤로 남긴 채 골목 전체를 비춘다.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화면을 감싸며 이야기는 서서히 막을 내린다.